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배열 객체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이제 리모컨의 개념, 여기 이 코드에서는 객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 마지막에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몇 가지를 더 해볼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코드를 어제 작성했던 거를 그냥 활용해가지고 배열에다가 값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사용하고 있죠. 자,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면 어레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변수가 만들어질 거고 int 배열 만들어질 겁니다. 이 녀석은 방이 3칸 존재하겠죠. 그리고 이 객체는 만들어지자마자 리모컨이라고 하는 녀석이 생겨날 거고 이거를 변수에게 연결시키겠다. 이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0번, 1번, 2번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상태가 이 한 줄의 코드인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 0번, 1번, 2번 버튼을 눌러서 값을 넣었죠.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것도 3번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40이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3번이라는 방이 없어요. 그쵸?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방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자바는 애초에 빨간색 줄을 그어가며 X를 그어가며 에러를 보여줬어야 맞는데 지금 에러가 있나요? 없죠. 자바는 이 상황을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코드가 쓰여져 있으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는 방이 3칸이겠구나. 그럼 얘는 방이 없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죠. 알죠? 근데 컴퓨터는 이 코드가 실행되기 전까지는 어레이라고 하는 변수가 연결된 이 객체가 방이 3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인 에러가 없으니 애초에 빨간색 에러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에러가 나타나진 않지만 실행해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자, 실행을 시켜보면 이 스위치가 나오는 거, 이런 거 나오면 우리 무조건 NO 누르기로 했습니다. 자, NO를 눌러보면 이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해요. 자바에는 이제 에러 상황에 대한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었고 초반에 우리 한번 같이 얘기를 했었죠. 자, 에러 아예 빨간색으로 불가능한 거, 실행이 불가능한 거. 그리고 예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얘는 실행은 가능하지만 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였고 경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실행도 가능하고 안 되진 않지만 약간의 경고를 해주는 느낌이었죠. 굳이 네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만 해? 라는 식으로 경고를 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외 상황을 보려면은 지금 여기서는 아마 안 나올 거니까 다시 이런 게 되겠죠. A라는 변수를 만들어냈지만 이 A라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시점, 이거 경고잖아요. 이거 쓰지도 않을 거면 너 굳이 이 변수 왜 만들었어? 라고 해서 not used 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경고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서 실행했을 때 여기 exception이라고 발생하는 얘는 예외죠, 예외. 근데 array index out of bounds 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배열의 인덱스 범위를 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번이라고 하는 그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방이 공간이 없는데 그 공간에 값을 넣으려고 해? 이거는 방이 없잖아. 초과됐잖아.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익셉션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익셉션이라는 건 어쨌든 에러랑은 다릅니다. 이거 실행이 불가능한 거는 애초에 프로시드라는 게 이제 알림에 뜨면서 강행해 줄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해봤더니 안 되더라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이 계산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에러가 딱 발생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에러가 발생을 하면 더 이상 실행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자면 에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애초에 이 계산기가 켜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계산기를 켜겠다라고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하고 엔터를 눌러도 에러 상황이니까 애초에 동작을 못하는 게 에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외는 어떤 경우냐? 이렇게 실행을 하던 중에 사용을 하는 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얘가 멈춥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응답없음 같은 거, 그런 경우라고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응답없음이 떠버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거 쓰다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답답해서 강종을 해버리잖아요. 강제로 종료를 시켜버리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예외라는 상황은 진짜로 응답없음처럼 강제로 종료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외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요. 예외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예외 처리에 대한 거 하나만 볼 거고요. 이건 객체랑 좀 다른 얘기고 그냥 문법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 배열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을 법한 exception, array index out of bounds라고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하나 알고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사용법은 지금 당장 익히실 필요는 없고 조금 더 자바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예외 처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예외 처리 같은 경우 자바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try catch라고 얘기를 합니다. try catch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외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try라고 하는 녀석, 얘도 당연히 문법에 존재를 하는 거니까 예약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동 완성을 사용해서 try와 catch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이 try라고 하는 녀석의 블럭이 하나가 중괄호가 생겼죠. 이거를 이제 try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catch라고 하는 녀석이 중괄호가 또 생겼는데 여기를 catch 블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try, 얘는 뭔가를 시도하는 느낌이죠. 실제로 exception, 예외가 발생할 법한 코드를 이 try 블럭 안쪽에다가 위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판단해요? 개발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개발자가 코드를 봤을 때 지금 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죠. 이건 익셉션이 발생을 하겠네, 범위를 초과했겠네 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 녀석을 트라이 안쪽에 위치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트라이에 있을 때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트라이 블럭을 만나면 이 안쪽에 있는 코드를 컴퓨터는 일단 실행을 해요. 일단 합니다. 이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가 나오겠죠.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발생한 예외 익셉션에 대해서 이 캐치 블럭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캐치 블럭 안쪽에 제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당연히 얘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방에 대해서 값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으니 얘도 똑같아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거는 한번 보여드리죠. 이걸 일단 주석을 걸어놓고 아니다, 이걸 먼저 볼까요? 트라이 캐치를 잠깐 주석을 걸어놓고 얘를 보면 얘도 에러는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방이지만 어차피 모르니까 컴퓨터는 실행을 해야 아는 거니까 똑같은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둘이 같은 경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 예외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자, try라고 하는 블럭 안쪽에 있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예외가 발생을 하면 이 캐치 블럭에서 해당 예외에 대한 처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array index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을 할 거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출력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 캐치 블럭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 그리고 얘가 실행이 되면 아까 같은 경우는 exception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멈췄어요. 그렇죠? 응답 없음이 뜨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예외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출력문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라는 거죠. 자, 트라이 캐치를 사용한 이 시점에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출력문이 실행이 될까라고 하는 출력문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서 문제가 생겼겠지만 이만큼의 코드가 문제가 당연히 생겼겠지만 그 문제를 처리를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지금 출력이 됐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없었다면 이 코드가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면 얘는 못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멈출 거니까. 여기서 익셉션 발생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빨간색 네모가 떴다라는 건 안 끝난 거예요. 중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더 이상 진행을 못해요. 이게 응답 없은 상태. 그래서 우리가 강제 종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런 경우고 이 트라이 캐치를 사용한다면은 이제 문제없이 프로그램이 중간에 꺼지지 않게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처리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캐치 블럭을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그냥 자동 완성으로 만들었을 때 기본으로 이렇게 익셉션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익셉션이라는 녀석 자체가 예외를 의미해요. 이 익셉션이라는 애가 자바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예외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고요. 이 밑으로 또 종류가 나뉘어요. 이렇게 예외들의 종류가. 그래서 여기는 어쩌고 여기는 어쩌고 이렇게 종류가 막 많이 나뉘는데 그 밑으로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의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니까 되게 많은 종류가 이렇게 뻗쳐 있습니다. 그 중에 익셉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맨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모든 예외에 대한 상황을 얘가 받아들여요. 자, 근데 이제 캐치라고 하는 이 녀석은 사실 하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몇 개를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할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걸 다 적어주라고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캐치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눈으로 봤던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는 그냥 익셉션 이렇게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 1, 여기는 2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코드 실행하면 출력은 누가 나올까요? 네, 1이 나오는 거예요. 2는 안 나왔죠. 2가 안 나왔다라는 건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발생한 예외에 대해서 누가 처리했다? 이 첫 번째 캐치 블럭, 이 녀석이 처리를 했다. 그리고 얘가 처리되니까 이 녀석이 안 했다라는 건 처리되고 밑으로 나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발생한 예외에 대한 처리를 그 예외가 명시되어 있는 캐치 블럭이 일을 해요.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익셉션이 가장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녀석은 캐치 블럭이 여러 개가 왔을 때 맨 아래에만 위치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냥 익셉션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게 철제가 이런 거 익셉션의 종류가 진짜 되게 많은데 얘는 일레갈 포맷 익셉션이라고 해서 뭔가 타입 형태가 맞지 않는 그런 녀석의 예외를 잡는 부분인데 얘가 위에 있고 얘가 아래 있죠. 그럼 이번에 실행하면 누가 나오겠어요? 네, 두 번째 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지금 이 트라이 블럭 안쪽에 위치한 코드가 실행됐을 때 발생한 예외에 대한 그 명시가 되어 있는 캐치 블럭이 일을 한다. 이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있으시는 모든 범위 예외 처리 다 포함하고 있다는. 그렇죠. 어떤 예외든지 간에 여기를 만약에 익셉션으로 넣어놨다면 이걸로 그냥 넣어놨다면 모든 예외는 이 녀석이 빨아들여요. 근데 이 녀석보다 위에 있는 이 예외가 발생을 했다면 얘만 일을 할 거고요.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굳이 캐치를 여러 개 할 게 아니라 익셉션이라고 하는 녀석 하나만 사용해서 모든 예외에 대한 이 녀석으로 처리를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취약점이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상당히 취약해져요. 우리가 보통 잡아가지고 웹을 만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 취약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익셉션만 가지고 처리를 하면 취약점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외에 대한 처리를 꼼꼼하게 좀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출력을 사용할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이런 걸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예외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그 에러 메시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걸 보겠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보던 그 에러 상황 메시지 같은 거죠. 그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이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녀석은 예외에 대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존재를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죠. 얘를 메시지를 보여줘라라고 하는 걸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눈으로 보려고 이렇게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걸 써놓은 상태로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자들이 쓸 수 있게 이제 배포라는 과정을 통해 이제 오픈을 했다, 서비스를 오픈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만든 코드에 이런 게 다 쓰여져 있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해커들이 우리 코드에 접근을 했을 때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코드가 노출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들을 이 에러 메시지에 담아줄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코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만 이 해커들은 이걸 가지고 이 에러 메시지를 가지고도 우리 코드를 어느 정도 유추해서 파고들 수 있어요. 저 콘솔에는 개발적으로는 안 나오고 얘는 개발자 모드로는 안 나오죠. 그뭐 결국에는 서버 로그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런 것도 침투가 가능하죠. 일반적인 이제 기본 해킹은 이제 프론트 쪽에서 이루어지는 해킹이 가장 대부분이지만 실질적인 서버 쪽 침투 해킹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웹 취약점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해서 이렇게 익셉션이라고 하는 처리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캐치 블럭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캐치 블럭에는 내가 지금 예상 가능한 익셉션의 종류들을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보통 익셉션을 하나 더 써주기는 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예상한 것을 벗어나서 예외가 발생을 한다면 이 녀석이 잡아줄 거니까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는 finally라고 하는 블럭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finally는 의미가 뭐예요? 마침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유사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도 다 출력문으로 바꿔줄게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숫자 가지고 출력을 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출력에 뭐뭐가 나올까요? 2, 3 그리고 이 출력문은 실행이 될까까지 이겁니다. 자, 캐치 블럭만 존재했을 때는 실제로 일을 캐치 블럭이 했다면 나머지 캐치 블럭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빠져나왔어요. 근데 파이널리라고 하는 이 블럭은 캐치 블럭이 일을 했어도 얘는 무조건 합니다. 만약에 캐치 블럭이 일을 안 했으면 이런 코드는 문제가 안 생기는 코드죠. 이거. 얘는 지금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을 코드예요. 그럼 파이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래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파이널리 블럭은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코드를 그냥 바깥에다 써놓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트라이 캐치를 썼을 때 무조건 실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파이널리 가지고 넣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를 진짜로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사실 그냥 순수한 자바 가지고 뭔가를 할 때는 딱히 쓸만한 일이 딱 없고요. 거의 없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트라이 캐치 이 녀석은 이제 웹의 구조를 갖춰 나갈 때 여기서부터는 필수예요. 이 필수라는 게 뭐냐? 예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웹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웹 구조를 갖춰서 뭔가 웹에 필요한 요소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 녀석들은 무조건 예외 처리해야 돼. 안 그래? 너 이거 예외 처리 안 했어? 그럼 에러야. 라고 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외 처리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좀 여기서 멈추면 곤란하다 싶은 부분들에 예외 처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런 개념이었고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5칸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순차적으로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배열의 총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표면적으로, 직관적으로 들어가 보려면은 0번 방에 있는 값 가져와서 더하고 1번 방에 있는 값 가져와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실제로 연산 되겠죠? 연산이 왜 돼요? 얘네들은 숫자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정수가 이 자리에 남을 거니까 그죠? 불러왔으니까 정수로 치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2, 3, 4번 방 다 적어준다면은 덧셈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반복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반복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 우리 해봤죠? 이 썸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내서 1부터 5까지 변화할 수 있는 i를 만들어내고 그 i가 가지고 있는 값을 계속 덧붙여 나갔죠. 그것처럼 얘도 동일합니다. 이 합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 자, 폼은 가지고 할게요. 자, 일단은 int i는 뭐 1로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가장 기본적인 사용 모습으로. 자, 이러면 i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이 만들어졌겠죠. 그쵸? 자, 이 안쪽에서 이 녀석들을 불러다가 4번 덧붙여 나간다면 이 썸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썸에 이렇게 덧붙여 나간다면 우리는 원하는 합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반복문 안쪽에서 어떻게 저 값을 가져와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변수 불러내야죠. 그리고 나 몇 번 방 누를 거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값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몇 번 방부터 눌러야 돼요, 우리가? 1번 방부터? 1번부터 5번까지 누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인덱스는 방번호는 0부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넣어야 되는 값은 0, 1, 2, 3, 4, 0부터 4까지 숫자가 바뀌어줘야 돼요. 한 번 반복이 될 때마다. 근데 우린 지금 1부터 5까지 i가 변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되겠네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값은 몇부터 몇이라고요? 0부터 4죠. 근데 이 녀석은 지금 1부터 5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다 했어요. 그러면 얘를 0부터 하고 이걸 빼버리면 0부터 4 아니에요? 여긴 정수니까. 그죠? 5보다 작은 정수는 4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i를 넣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합계가 총 150이 나오겠죠.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배열의 크기를 10으로 늘렸어요. 그리고 똑같은 규칙을 가진 값을 9번 방까지 저장을 할 거고요. 9번 방까지의 합을 다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코드를 어디 바꿔야 돼요, 우리는? 네, 여기서 지금 값 넣는 것부터 다 추가를 해야 되고요. 여기 5번, 6번, 7번, 8번, 9번 실제로 값도 다 이렇게 세팅을 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또 바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번호가 9번까지 돌아줘야 되니까 얘도 바꿔줘야겠죠. 종료 조건. 얘를 9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뭐 바꿔야 돼요? 이제는 안 바꿔도 돼요. 끝났어요. 그럼 합계가 잠깐만 아니죠. 9가 아니라 10이죠. 10. 9까지 돌아야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55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출력문에다가 어레이의 0번 방, 어레이의 1번 방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것보다는 훨씬 스마트해졌죠. 반복문을 사용함으로써. 그죠? 자, 근데 아직 우리는 더 스마트해져야 돼요. 왜냐? 이런 과정들이 이거 다 코드 건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배열의 크기만 변화를 주면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려면 실제로 배열의 값을 넣는 이 과정도 반복문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자, 이 코드 이만큼을 보면은 규칙이 존재하나요? 네. 네. 인덱스는 0부터 9까지 쭉 늘어나고 있고요. 얘네들은 10부터 100까지 쭉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이거 어느 정도 규칙이 있잖아요. 얘는 1씩 증가, 얘는 10씩 증가.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어 낸다면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반복문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0부터 9라고 하는 수랑 10부터 100이라고 하는 수, 이건 10씩 증가, 여기는 1씩 증가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편해요?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편해요? 전자가 낫지 않을까요? 그죠? 뭐 사실 이거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도 불편한 건 아니에요.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연산은 규칙은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얘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개의 반복문으로 작성을 하면 어차피 값을 제대로 넣지를 못할 거니까 하나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 기준은 이 녀석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에 int i는 0부터 i가 10까지 10 전까지 그리고 i는 1씩 증가. 일단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array라고 하는 저 변수 리모컨을 가져와서 나 누를 거야. 근데 몇 번 방부터 0번 방부터 누를 거야. 이 녀석한테 들어가는 값은 0번 방에 10, 1번 방에 20, 2번 방에 30이죠. 자, 그러면은 연산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0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번 방에다가 0 플러스 1이면 1일 텐데 곱하기 10 하면 10이겠죠. 0번에 10번 들어갈 거고. 자, 1번이라고 하면 1 플러스 1은 2인데 곱하기 10이니까 20 들어갈 거고. 쉽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이 연산을 통해서 배열은 값을 다 가지게 될 거고요. 그렇게 가진 값을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하면 자, 보세요. 550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5로. 자, 이거 예상해 보실래요? 과연 150이 잘 나올까요? 얘는 array index out of bounds가 발생을 하겠죠. 왜 얘가 발생을 해요? 첫 번째 반복문, 값을 넣는다고 했던 이 반복문에서 여기서 얘는 종료 조건이 10까지예요. 그러면 방이 5개밖에 없는데 우린 지금 4번 인덱스까지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4번 인덱스를 넘어서 5번 인덱스에도 값을 넣으려고 60이라는 값을 넣으려고 얘가 행위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 5번 방 없잖아. 이거 해봤는데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멈추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배열의 크기를 바꿨을 때 뭘 또 바꿔야 돼요? 종료 조건 부분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150이 나오죠. 다시 한번 10으로 늘렸다. 그럼 종료 조건을 맞춰서 바꿔준다면 얘는 나오겠죠. 아까보다 조금 더 스마트해졌습니다. 근데 우린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드 상황은 좀 불필요한 녀석도 존재해요. 뭐가 불필요할까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반복문이 똑같죠? 그럼 굳이 두 개를 써야 할까요? 자, 이 녀석이 필요가 없고요. 얘가 반복문의 위로 올라가고요. 얘가 안으로 들어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코드의 실행 순서를 봤을 때 어쨌든 이 녀석은 0으로 시작을 할 거고 배열은 만들어졌고요. 그거 가지고 반복문 돌아가는데 0번 방에 10 넣었대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sum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값을 덧붙였죠. 자, 반복문 돕니다. 또 스텝 보고 올라가서 돌아와요. 올 때 1번 방에 20 넣었대요. 1번 방에 있는 20이라는 값을 sum에다가 또 덧붙였잖아요. 값을 넣고 더했기 때문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반복문의 안쪽에서 코드의 위치가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덧셈을 먼저 하고 값을 넣고 있어요. 자, 이러면 얘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0이에요, 그냥. 왜냐면 이 배열에 우리가 값을 넣기 전에 그냥 더했어요. 얘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덧셈이 가능할 리가 없죠. 그럼 계속 0이죠. 그 다음 또 돌았어요. 1번 방.
또 1번 방에 값 없는데 더했대요. 그리고 1번 방에 값 넣었대요. 이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근데 값을 넣지도 않은 녀석이 왜 연산이 가능한지, 문제가 안 생기고 왜 가능한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 혹은 배열을 제외한 모든 객체들은 기본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게 랭스라고 하는 녀석이었어요. 얘가 뭐였죠? 네, 배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녀석이었죠. 자, 제가 배열의 방을 10개짜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길이는 몇이에요? 10이에요. 자, 그러면 길이를 알려주는 이 녀석을 이 자리에 쓰면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10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반복문이랑 달라질 게 없죠. 그렇죠? 실제로 결과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의 크기가 5로 바뀌었대요. 랭스 몇이에요? 5죠. 그럼 우리는 건드릴 필요가 없이 150을 구하겠네요. 자, 이젠 진짜로 배열의 사이즈만 변경을 해주면 알아서 그 안에 이 규칙을 가진 녀석들을 가지고 합을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을 쓴다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는 랭스, 여기는 0부터, 그리고 포함은 안 시키고, 왜냐면 길이 마이너스 1이 마지막 인덱스 번호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씩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인덱스는 1씩 올라갈 거니까 따라가는 거고. 자, 이거를 또 while문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거예요. 그냥 뭐 실제로 실행되는 그 상황은 보지 마시고 이만큼의 코드가 이만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폼을 많이 쓰는 겁니다. 얘가 좀 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i라는 변수를 안에서 폼문의 안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i를 또 써도 문제가 없는 거고, while문으로 사용을 했다면 이 i는 이 while 밑에서는 아예 만들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폼문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합계를 구했으니까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하겠어요? 네, 우리가 평균을 구하는 방식은 모든 합의 총합의 나누기 개수예요. 그렇죠? 지금 총합은 우리가 구해놨죠. 썸이라고 하는 녀석. 얘를 나눕니다. 뭘로? 개수로, 랭스로. 그러면 그냥 평균이 나오겠죠. 이겁니다. 이 랭스라고 하는 녀석이 배열의 길이, 사이즈, 개수를 감안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을 잘 활용하면 배열을 다루는데 조금 더 스마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구하는 거랑 나누기, 평균 구하는 거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일단 이거는 이 녀석은 좀 살려놓고 자, 얘가 우리가 배운 배열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죠. new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다면 의미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였어요. 그렇죠? new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자, 이거 말고 객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배열만 해당을 하는 거예요. 배열이라고 하는 객체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코드를 잘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배운 방법이고요. 값을 넣었죠. 그리고 출력을 합니다. 이거 뭐 나와요? 10, 30, 20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녀석 실행 결과 똑같아요. 실제로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10, 30, 20 같죠? 자,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할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린 new라는 키워드를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객체를 만드는 거 하나죠. 근데 배열은 이렇게도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중괄호를 사용해서 이 안에 값을 직접 넣는 행위로서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이 값들이 왜 0, 1, 2 순으로 저장이 됐을까요? 네, 배열은 순서가 있는 녀석이니까. 순서가 어떻게 있어요? 인덱스 때문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온 값이 0번 인덱스에, 두 번째로 들어온 녀석이 1번 인덱스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가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준 순서대로 값이 0번, 1번, 2번을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방식과 지금 이 중괄호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의 가장 큰 차이가 뭐 같아요? 그냥 눈에 딱 보이는 거. 일단 new 안 쓰는 거. 그리고 모양을 우리가 new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의 모양이라고 했던 이 부분도 없죠. 그렇죠? 자, 모양이 없기 때문에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 개수를 직접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직접 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방의 개수를 숫자로서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값을 넣는 행위를 통해 개수를 정하는 거죠. 애초에 개수를 정해버리는 그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건데, 자, 이 방법이 다른 건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얘는 코드 4줄이고 얘는 이만큼 7줄이니까 아래 게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쵸? 얘는 이걸 하기 위해 출력하기 위해서 7줄을 써야 되잖아요. 얘는 4줄이면 끝나요. 애초에 배열을 만들 때 값을 넣어버리는 행위니까 이게 더 무조건 좋겠다 싶을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얘는요 이걸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얘는 배열객체, 3칸짜리 배열객체를 만들어서 1번 방에 데이터 넣었나요? 1번 방에 데이터 안 넣었죠? 얘는 1번 방에 데이터 안 넣을 수 있나요? 만약에 지금 현재 1번 방이 30이니까 이 30이라는 값을 내가 안 넣고 싶어라고 딱 만들어 버리면은 이거 애초에 2번 방이 없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2개짜리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은 비어있는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방식으로 객체를 만들어내면 내가 원하는 녀석들만 값을 세팅할 수 있는데 얘는 그렇게 안 된다. 비어있는 녀석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배열에서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니까 그냥 그렇게 인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요? 이거 여기서 출력하면 이거요. 얘 출력하면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바로 이어서 진행할 거예요. 얘는 일단 0이 나와요. 0이 나옵니다. 근데 왜 0이 나오는지 조금 바로 뒤에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인트 하나 살려놓고 네. 저기 그 어휘 초에 네. 그 원래 있던 중간값이 빠졌잖아요. 네. 그냥 코마코마로 넣으면은 공백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할까요? 이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열은 타입이 뭐예요? 정수들이에요. 공백은 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런 아이의 공백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이제 살짝 변화를 줘서
자, 이 녀석은 지금 0이 나오는 걸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쵸? 자, 밑에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할 건데, 이 녀석은 또 뭐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얘는 이제 0인 걸 우리가 봤으니까 얘는 얼마, 얘는 얼마가 나올까? 이런 거. 자, 지금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쉬는 시간 동안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혹시 예상을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켜본 다음에 결과를 보셨다면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